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13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감자입니다. 좋아. 얼마 전에 이제 로키 씨가 여행을 갔다 왔었죠. 여행을 이제 친정으로 2박 3일 갔다 왔었는데 또 갔어요. 여행을 1박 2일로. 이번에야말로 여행이 아닌가. 아하. 나는 조카랑 가서 20살 된 조카랑 가서 사회복지사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럼 가서 뭐하고 놀겠나 했는데 나름 즐거웠나 봐요. 그때도 20살짜리 조카랑 가는 것이 재미있을까라고 이제 감자 씨는 의문을 제기하긴 했지만 오히려 20살이니까 그의 주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크게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딱히 없어서 어디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있었긴 했어. 근데 한강이긴 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한강을 하나 그냥 하고 싶다 그랬는데 못했네. 한강을 그냥 2호선 지나갈 때나 종종 봤죠. 몇 번 봤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도 20살이고 단순히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데라기보다는 뭐 애들이 이때쯤 가보고 싶어하는 곳들 뭐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서울이라 하면 이제 문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싫어했겠다. 대학로 가서 연극도 하나 보고 뭐 그건 좋았네. 그거야 뭐 어쨌든 서울 가면은 정말 쉽게 연극을 예매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근데 사전 예매하긴 했지만 연극도 한 편 보고 그 저녁에는 또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좀 괜찮은 레스토랑 가서 밥도 맛있게 먹고 그 다음 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죠. 1층은 가진 않았어. 거기 너무 싫어했겠다. 혜정이가 너무너무 극혐했겠는데. 중앙박물관의 1층은 사실 뭐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막 쭉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친구가 원래 경주 출신이야. 경주도 박물관이라면 뭐 넘쳐나죠. 그러니까 거기 말고 2층에 이제 그래도 나름 뭐 기증되어 있는 물품이라던가, 그리고 또 사유의 방 있잖아요. 메가 히트작. 사유의 방 가서 이제 보여줬는데 뭐 크게 감흥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억지로 나와 같이 감상을 누리는 척 했지. 감상을 하는 척은 했어. 착하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소품샵 뮤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뭐 소품도 좀 사보고 뭐 그렇게. 그게 제일 재밌었겠네, 혜정이는. 근데 이제 나랑 같이 간 것을 되게 즐거워했어. 몰라. 입에 바른 말일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이모랑 그렇게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이모를 좋아하니까. 그치. 같이 시간 보내서 좋았을 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 집에서 애 둘 보고 이제 아주 똥을 싸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울고. 그치. 같이 울 때가 힘들어. 간신히 재워놓으려고 문 벌컥 열고 들어가서 아기 하는데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어. 다시 깨고. 진짜 지난번에 이제 여행 가는 날에 이제 사촌 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너 어떻게 애 둘을 남편한테 맡기고 가냐. 남편은 정말 유니콘이다. 지금 너네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며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뭐 고맙긴 하지. 고맙긴 시대의 한데. 편견 아닌가. 부인한테는 맡기고 가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남편한테 맡기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인 것인가. 보통 남편들이 좀 육아에 서툴러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시선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고마운 일이고 서로 고마울 일이죠. 고마운 서로 일이었어요. 배려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기 전주에 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그랬나요? 뭐 많이 했나요? 이유식이나 이런 거 좀 챙겨놓고 가셨던 거는 알고. 이유식이야 뭐 거의 제 담당 아니겠습니까? 만드는 만드는 그렇죠. 거, 쿠킹하는 것. 그렇죠. 네, 뭐 좋습니다. 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저희 집이 하나이글스 야구장이랑 차 타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고 걸어가도 되죠. 걸어가는 거리죠. 와, 정말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함성 소리가 막 엄청 들리는데 최근에 계속 12연승? 네. 제가 2007년부터 야구 경기장을 가고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됐죠. 오래됐다. 네. 아니 너무 못했어요 정말. 알지. 진짜 너무너무 못했는데 뭐 잠깐 반짝 잘한 해도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기대치가 있지는 않았고, 기대치는 이제 정근우 선수랑 이제 이용규 선수 그리고 김성근 감독 다 같이 영입했을 때
그때가 기대치가 있었는데 역시 못했다 그때도. 그때가 언제야? 김성근 감독이 있었을 때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2015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때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정근 선수가 한 하나에서 한 6년 뛰었는데 은퇴한 지가 됐으니까 2015년 그때쯤일 것 같아요. 뭐 제가 한참 야구를 지쳐서 안 보던 시기쯤이라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뭐 3위도 하고 이랬던 거는 같은데 뭐 이렇게 기대치가 없었죠. 근데 요즘 잘하니까 볼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되게 신기하다 생각해서 이 하나 팬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계속 하나 팬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적당히 못해야지 계속 못하는 팀을 응원하는 게 너무 좀 잘하는. 아니 근데 그 못하는 게 좀 만성이 좀 돼 있는 느낌이고 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떤 탈출구가 있어야 잘할지 안 할지 보지 않으니까 딱 선수 구성이 되는 걸 보면 아 올해는 잘하겠다 이런 기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류현진 온 다음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엄상백이라고 하는 선발 투수 하나를 영입하고 하면서 이제 기대가 좀 됐던 거지. 그 전에 뭐 안치홍 선수를 영입한다든지 막 했던 것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팀을 바꿀 만큼 역변적인 기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리빌딩이라고 하면서 이제 신인 선수들만 키우니까 계속 어차피 기대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서 이제 놀거리의 문화가 그렇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은 야구장을 그냥 놀거리로 뭐 이기든 지든 어쨌든 한 점 내고 2점 내고 하고 하는 그런 맛으로 이제 보러 갔던 거죠. 그러면서 응원하고 또 졌네 욕하고 오늘은 웬일이래 이겼대 하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2007년 응원할 때도 류현진 나오면 그때 한번 이겼고 계속 지고 그때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하나이글스가 되게 잘했거든요. 정민철부터 시작해서 구대성 이런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들이 한 번에 그쯤에서 이렇게 은퇴를 사사사삭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하고 이렇게 골고루 키워가면서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선발 투수 뭐 잘하는 사람들이 쑥 빠져나가고 뭐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류현진 있고 이제 김태균 있을 때 너희는 국가대표 1번 선발과 1선발과 국가대표 4번 타자가 있는데 왜 꼴찌냐 이런 말도 했었죠.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팀이 뭐 근데 이제는 조금 뭐 잘할 것 같아요. 선발들이 이제 외국인이야 뭐 매년 바뀌겠지만 어쨌든 뭐 문동주도 있고 한 선발 5명 외국인 빼고 3명이 괜찮으니까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가 듭니다. 아주 야구 이야기하니까 청산 유수야. 너무너무 좋아하죠 야구. 나보고 맨날 아침 이거 초반에 이제 이 그냥 일상 얘기할 때 너무 길다고 자르라고 맨날 나한테 그러는데 야구 얘기하니까 아주 길구만. 기대를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 아 그럼 나는 가을까지 만약에 가을 야구까지 간다면 저거를 도대체 창문을 제대로 못 여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시끄럽죠. 시끄럽기는 좀. 어쨌든 남편이 야구 좋아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가도 너무 시끄럽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름에 어차피 열면 더요. 그냥 참나. 닫아놓고 야구 봅시다.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해볼까 하다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뽑힘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선이라고 하는 뭐 특정 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통 부부 어쨌든 대선이라는 건 우리 삶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보통 부부의 입맛에 맞게 어떻게 우리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어쨌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뭐 이재명 후보나 뭐 이준석 후보나 뭐 저희가 셋 다 지지하지 않잖아요. 놀랍게도 저희는 정치의 고관여층인데도 불구하고 셋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어차피 누군가는 대통령이 될 테니 그럼 이들의 공약이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수다를 떨어보자. 수다를 떨어보고 그래서 좀 똑똑하게 이번 대선에 우리 한번 임해보자. 선거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번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어찌됐든 그쵸. 네, 한번 선거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셋 다 지지하지 않지만 사실 저희 부부의 정치적 성향이 중도는 아니에요. 중도층이 캐스팅 보드가 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아니 사실
속한 정당이 현재 있고 그 정당이 지금 국회의원이 없는 바람에 이제 TV 대선 토론도 못 나가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따지자면 제일 그래도 부각되는 후보 3명이 그렇죠.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 이야기나 좀 해보자. 좋습니다. 로키 씨가 얘기하기에는 이제 세 후보 각각 장단점이 뭔 것 같아요. 그냥 지지하지 않으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잖아요. 이미지와 느낌으로 볼 때 우리 각 후보별로 좀 볼까요? 일단 얼마 전에 갤럽 조사에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한 51% 나오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한 28%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 이준석 후보는 5에서 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한 34% 나오셨나? 누가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가? 네. 아니야, 그래도 한 15-16%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꽤 많이 나죠. 아무튼 뭐 세어보니까 지지율 순으로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이미지를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미지라 하면 그 이재명한테 어떤 도덕성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성남시장일 때 보여줬던 어떤 진짜 다 유능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 난 성남 시민이 멀리서 아니니. 왔으니까. 그죠? 근데 뭐 뭔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잘한다더라. 잘한다로 가스라이팅이 된 게 아닌가. 정말 잘했는가.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잘 해준 것 같아. 가령 예전에 계곡 같은 데에서 유명한 짤이었죠. 그죠? 뭐 그냥 갑자기 다 철거해버리라고 한다던가 막 철거하는 게 아니었나? 어쨌든 그때 뭔가 거기에서 좀 약간 등쳐먹는 어떤 그런 것들이 관행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뿌리째 행정적으로 이렇게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신천지 관련해서도 되게 빠른 대처로 그때 당시에 뭐 명단 다 압수해가지고 그때 좀 과감성이랑 좀 그런 게 좀 있죠. 확 밀고 나가는 추진력 같은 게 좀 있죠. 추진력 있고 뭘 좋아할 줄 알고 뭘 좋아하는지 알아.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똑똑한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영리하죠. 영리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성남시장을 하고 연고도 없는 인천에 가서 국회의원을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지난번에. 그런 면이 이제 좀 그 행정가 이재명으로서의 어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던 멀리서 바라보던 시각하고 정치인으로서 본격 데뷔를 해서 뭐 그전에서도 뭐 정치인이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가 없는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천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은 그렇게 유능했나? 근데 지금은 이제 유능하다고 판단이 되죠. 왜냐하면 당을 장악했잖아. 당을 장악했잖아요. 정말 그때 당시에 이재명의 포지션이 얼마나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유능의 어떤 공정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목적 달성 여부로 판단한다면 어쨌든 유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유능하고 뭐 일반 국민들한테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당 내에서 정치력은 대단한 인물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행태라고 표현해도 되나? 행태까지는 좀 어쨌든 카리스마형 리더겠죠. 그쵸. 자기와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없잖아. 이제 당 내에서. 없죠. 그게 쳐낸 것이든 아니면 그들을 이제 내 편으로 만든 것이든 어째 정당 정치를 하면 내 편 만드는 거가 다니까 사실. 그렇죠. 정파 정치에서는 정파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뭐. 그때 막 한창 뭐 손가락 혁명군 막 그러면서 했을 때가 있었어. 이재명 모르나? 들어본 적 없어? 몰라요. 손가락 혁명군. 그때 당시에는 뭐지? 이제 문재인이랑 이재명이랑 이제 막 그런 게 컸으니까. 뭐가 컸어요? 대선 후보 나갈 때 경선 때. 그때요. 그래서 개파가 문재인 개파는 아니니까. 그렇죠. 확실히 아니죠. 그러니까 그 둘이서 그렇게 투닥투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 한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지지층을 가졌던 당내 입지를 가졌던 사람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 대단하다. 어떤 면에선 정말. 그렇죠. 뭐 이때 적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이 처음 이제 정치계에 등단했을 때 이제 굉장한 라이벌이었거든요. 미래 민주당의 어떤 미래라고 했는데 안희정 지사도 이제 갑자기 사라지고. 자신의 일로 인해서 그러면서 개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주명 뭐였죠? 문재인이 대통령 돼서 끝나고 이제
허허벌판이잖아요. 밑에 이제 후계자라고 할 만한 정치인을 키워놓지 못했죠. 어디 경남지사 누구였죠? 김경수 지사도 이제 드루킹 사건으로 날아가고 하니까 밑에 정치인이 크질 못했어요. 가령 이낙연은요? 이낙연은 이제 총리였으니까 이제 그래도 클 수가 다 컸죠. 이미 다 컸는데 컸는데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약간 정말 이를 악물고 뭔가 하려고 하시다가 결국엔 다시 이제 그냥 조용히 가버리셨잖아요. 뭐 많이 떠드시던데 요즘도 뭐 국민들은 대다수 관심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치.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좀 그런 면들이 있죠. 김문수 후보는 어떨까요? 김문수의 이미지라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 사건 빼고는 모르겠어. 나는 사실 김문수에 대한 이미지가. 도지사 때? 도지사 때 이제 소방관한테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때 그게. 어쨌든 근데 이제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죠. 목사님 누구시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계속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거슬리지? 목사님이라고 해. 목사님. 정광훈 목사와 함께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국힘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주화 세대는 아니니까 그쵸. 사실 그때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고지식하고 꼬장꼬장한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이번에 재산 목록 보니까 10억밖에 없더라고요 돈이. 그러니까 청빈한 건가? 사람이 순수한가? 어쨌든 이렇게 보면 볼수록 사람이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말고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본인의 어떤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뭘 지켰다는 거죠? 도덕성 면에서 10억이 그 사람이 뭐 게? 뉴라이트 계열이든 어떻든 간에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좌고우면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류의 길이나 일반 상식의 길과는 좀 저는 벗어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 길이 진짜라고 믿으시는 좀 단순하고 좀 순박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도 이해는 가요.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극우의 길을 현재 가고 있으니 그 극우를 국민의힘의 대표로 지금 선출이 된 거잖아요. 극우가. 그렇죠. 커다란 위기가 아닌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커다란 위기라는 게 맞는데 이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벌써 지금 지지율이 3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콘크리트 지지층이 30%가 있는데 그 지지층이 이 당을 안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정치인에서는 이제 짠물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실 수 없는 점점 고인물처럼 짜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많이 짜지는 짠물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지지층의 규모가 국민 30%잖아요. 지지층이 그러면 20% 되겠죠. 10%는 이제 이재명이 싫어 이쪽일 테고 어쨌든 20%면 굉장히 거대한 세력이잖아요. 이들이 갑자기 확 갈아탈 수가 있나? 조직적이어서 나 이번에 개혁신당으로 돌아설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 길거리에 지나다니시는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이 조직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진 않는다. 근데 위기는 위기다. 이 당이 한 20년? 20년 정도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존속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감자 씨한테 이번 대선 토론 언제 하냐고 막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이서 토론하면은 너무 지금 김문수 씨가 경선 토론하는 거 잠깐 봤는데 너무 안 되겠더라고. 좀 어렵죠. 이재명이랑 이준석한테 탈탈 털릴 것만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싸울 것 같아요. 이재명, 이준석.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 굳이 드자비질 상대할 정도로 그러진 않을 거고 그냥 넘기거나 하지 않을까. 대답하기 어려운 건.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 토론회를 좀 보고 싶은 이유는 이번 거 준비하면서 이제 각 후보들의 경선 공약들, 대선 공약들을 쭉 봤는데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왜 이렇게 말하는지 어떻게 실현하겠다라는 건지 좀 토론회를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볼까요? 이준석 후보. 그가 난 잘 되길 바라고는 있어요. 저도요. 정치 지형 다양화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 근데 그들은 사실 그러니까 정치의 메이저 판에는 더 이상 올라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극좌 극우 세력들은.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정당 다당제. 다당제를 지지하시는 분이죠. 우리나라가 쉽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뭐 가끔 생겼다가 다시 합쳐졌다가 생겼다가 합쳐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냥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그의 보수적이면서 어떤 유능함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세대 갈라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정당의 그 색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냥 그 색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가 큰 정치인 같진 않다. 왜냐하면 너무 비난 쪽으로만 이게 약간 상대방을 그러는 게 있어서 뭔가 타협하는 이미지라는 게 저한테는 없어서 정치인이라 하면 내 것도 가져가면서 어떤 건 또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준석은 조금 얌체 이미지만 좀 더 있는 것 같아. 좀 그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없죠. 요즘 TV에서는 그 싸가지론이라는 걸 거부하려고 막 홍준표 시장도 배운 가고 막 하더라고요. 일부러 자기 그 이미지를 없애려고 뭐 장해찬 씨랑도 막 같이 합방해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자기한테 원수였던 사람들을 포용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 쇄신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좋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마음은 있죠. 정치인 이준석은 응원합니다. 그의 정책들을 응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젊은 정치인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가 좋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정당 다당제에 다당제 정신에 입각한다면 뭐 그들 또한 난 괜찮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면 아까 감자 씨가 준비한 그래도 나름 각 대선 후보들의 좀 특징적인 공약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공약이 너무너무 거창하고 많으니까 사실 그 공약을 다 살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팟캐스트로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니까 뭐 주택 관련한 거, 뭐 규제 관련된 거, 뭐 주식시장 관련된 거, 육아 문제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봤고요. 뭐 국방 문제까지 저희가 살필 필요는 없고요. 뭐 그건 정치를 너무너무 거대하게 바라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세대 차별이네요. 죄송합니다. 정치 뭐 핵이 있으면 나라가 망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미칠 필요는 없다. 개인적인 철학으로 갖고 있으면 되고 그거는 그래서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우리 보통 부부의 삶과 연관되는 것들만 좀 뽑아왔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뽑으면서 이재명 후보는 준비를 오래 해서 그런가 확실히 두 번째잖아요. 지금 20대 21대 두 번이라 그런가 공약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 공약을 퍼온 곳은 이제 블로그 같은 데가 아니라 이재명 공식 홈페이지 대선 공식 홈페이지에서 퍼왔는데 각각 공약에 대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왜 필요하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을 좀 해놨고요. 또 재밌는 건 기본에 대한 얘기가 다 사라졌어요. 기본소득 그죠? 그 이재명의 메인 핵심이었던 그 단어가 아예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조금 재밌었고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급하게 돼서 그런가 그래도 거대 정당인데 공약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내놨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루 전날 사실 후보가 어쨌든 정해졌고 진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막 몇 번이나 너무 재밌었죠. 관전 포인트가 참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라는 어쨌든 결국에 대선 후보가 됐지만 이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정책을 만들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었던 뭐 대선 공약 정도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는 그 항목들만 쭉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없어서 사실 기계적으로 그래도 이재명과 김문수의 어떤 공약 수를 좀 맞춰서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가 안 돼서 김문수 후보 공약이 좀 적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 대선 홈페이지도 없어요. 확실히 좀 그러니까 개혁신당 들어가면 후원할 거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무위키에서 찾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삐까번쩍하게 아예 대통령 홈페이지가 딱 있는데 이재명은 없더라고요. 이준석은 없어요. 이준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위키에 찾아봤는데 역시 뭐 나라 전반을 훑는 두 당 정책이 아니라 원포인트로 이런 어떤 특색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먼저 이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주식이죠. 네, 주식시장. 이재명 주식시장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공정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배구조, 투명성, 주가 조작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뭐 첨언으로 상법 개정 얘기 좀 있었고. 근데 상법 개정이 국회에선 통과됐다가 한덕수였나 뭐 그 누구니 이렇게 이제 한번 다시 거부권 행사하면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네네. 이걸 다시 어쨌든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이제 거부권을 사실 이렇게 팟캐스트 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되겠죠. 51%인데 무슨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나는 이상 그러면 거대 정당의 대통령 이재명 그럼 민주당이 그동안 막 밀어붙였다 거부권 되었던 것들이 대부분 되잖아요. 여기도 지금 제가 얘기할 거지만 양곡법도 그대로예요. 양곡법도 이재명 공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도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아마 되겠죠. 뭐 반도체법이라고 하면 이제 52시간을 넘기느냐 마느냐 그거 갖고 반도체법이 안 됐었잖아요. 거부권이 그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52시간은 빼고 유연 근무하는 그 내용은 빼고 들어갈 반도체 특별법도 제정이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52시간 유연하게 하자라는 공약이 아예 들어갔더라고요. 노동시간 52시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건 그냥 지금 그대로 아닌가? 이제 52시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 기간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로켓십 회사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큰 회사의 경우 미리 신청을 해서 그 기간 내에 52시간 넘기고 안 되고 이걸 더 유연하게 하자는 얘기인 것 같죠. 아무래도. 이재명한테 주 4.5일제가 있네요. 이거 국민의힘 대선 공약 아니었어요?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긴 한데 한동훈이었나 그러니까 누구였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4.5일제를 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4.5일제 하는 건 사실 조산모사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중을 늘리고 네 주말을 자르고 아니지. 어쨌든 월화, 4일을 좀 수목금을 오버해서 일하고 맞아요. 하루를 이제 조금만 일하는 것. 그러면 똑같이 뭐 40시간 근무 시간은 일한다 치면은 똑같죠. 그렇죠. 네, 근무 시간 똑같죠. 이재명이 말하는 주 4.5일제는 그러면 뭐 그거겠네. 그래도 진짜 근무 시간 줄이는 거겠네. 뭐 말이 많죠. 이게 되는 거냐? 근데 공공 분야 뭐 정부 주도로 한다니까 아마 공공 분야 그리고 뭐 국가 분야 쪽에서만 시행이 될 것 같고 사회적 합의가 아직 4.5일제 실현성 여부도 우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좀 더 먼 미래 같아요. 하면 난 된다 생각해.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하면 대기업이 시작하고 대기업이 시작하면 중소기업도 다 이게 약간 타고 내려간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우리 6일 토요일까지 학교 가다가 갑자기 놀토가 생겼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5일만 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그런 건 마냥 지금 당장 뭐 이번 올해 만약 이재명이 돼서 4.5일제가 공공 부분의 시작이 되더라도 작년이 올해 가겠죠. 바로바로 안 되겠지만 어쨌든 길게 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G20에서도 그런 부분 생각하면 굳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뭐 저는 그게 맞아요. 선행이 돼야 돼요. 어쨌든 생산성을 4.5일로 낮추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무작정 기계적으로 4.5일로 낮추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항도 상당한 것 같고 어쨌든 뭐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정책적으로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안 돼 있다면 시행하기 어려운 건 맞거든요. 시행하기 좀 어려운 건 맞아서 그런 정책들이 있었고 또 환경 쪽에서 눈에 띄는 건 탈플라스틱 정책이에요. 뭐 민주당스럽네요. 그죠.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요. 하다가 이제 또 흐지부지 됐는데 탈플라스틱 정책 뭐 이런 얘기. 근데 탈원전 정책이 또 사라졌어요.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때 사라졌죠 사실. 처음에 이제 하려고 하다가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약간 선회했죠. 맞아요. 기존의 원전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쪽으로 선회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조차 빠졌다. 그래서 아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TV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그 소규모 원전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엄청 뜨고 있거든요. SMR이라 그래서 뭐 그런 기업도 있고 소형 원자로 같은 것들로 해서 발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키우려고도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원전 정책은 뭐 변함이 없다. 친환경 정책은 뭐 민주당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고 당연히 뭐 전기차 확대 뭐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있고 탈플라스틱 정책이 조금 특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겠죠 탈플라스틱 정책? 좀 약한 것 같아 나는. 중요하고 근데 이제 민주당스럽습니다. 좀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스럽죠. 또 그럴 수도 민주당은 있고. 이제 보수 정당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공공의료 뭐, 뚜렷이 근데 아직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이게 너무 지금 갈등 국면이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시도했었죠. 시도했다가 때. 이제 접었죠. 코로나 때문에. 접었죠. 코로나 때문에 접었죠. 그때도 역시 대학교 4학년들 뭐 국시 안 본다 그러고 막 나오니까 접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봤을 때는 코로나랑 이게 맞물리면서 의료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냥 백기 들었다고 저는 또 알고 있어요. 같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의료 정책으로 공공의대 쪽으로 선회를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지역의 의사들을 따로 양성한다. 그리고 설득이 쉽지 않으니까 국민 참여로 해서 이런 협의체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건강보험 개혁한다는 얘기 그리고 통합돌봄 지원법을 만든대요.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조금 돌봄은 역시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라서 그렇죠. 어르신 돌봄 이야기 나와야지. 그렇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어린이 아동수당을 17세까지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17세까지 주는 거 괜찮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좋긴 좋죠. 합리적인 정책일까요? 이것이 이제 혹시 출산율과 관련한 정책이라면 좀 출산율이죠. 무조건 출산율이죠. 10만 원씩 주는 게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지금 아동수당이. 그쵸. 지금 미재명이 됐을 때 얼마씩을 17세까지 더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때문에 애를 더 낳진 않으니까 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 정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분리를 저는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는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편하게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면 기를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지 정책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든다? 그건 정책의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어려운가요? 아니야. 정부의 정책이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출산율을 어떻게 정책으로 늘리겠어요. 근데 낳았다면 그래도 직장인 부부가 잘 어렵지 않게 기를 수 있게 돌봄이나 보육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 아동은 출산율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런 쪽의 일환이 아닐까. 낳아서 잘 기르게 하기 위한 그런 쪽에 조금 저는 이렇게 뭐 비슷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딴 얘기긴 한데 직관 문제가 출산율이랑 엄청나게 연동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명 낳고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 둘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살자라는 부부들 중에서도 뭐 요즘에 어쨌든 우리 세대라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세대고 우리 자식 뭐 잘 키울 자신이 없어. 그냥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안 낳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는 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가 나름대로 그래도 출산율과 유의미한 것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없네요. 우리가 이번 얘기 안 하는 거겠지만 아니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연히 이제 신혼부부에 대해서 뭐 주택에 대해서 뭘 지원하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 대출 정책을 어떻게 해주겠다. 근데 사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해볼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엄청 집 지었잖아요. 이제 그 집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없지 않다. 어쨌든 서울을 해체해야 된다. 그치. 사실 난 이재명을 그래도 집값은 정부의 힘으로 잡을 수가 없다.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뭐 공공주택 조금 더 해주고 사실 그런 정책은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신혼부부한테 뭐 대출해주고 싸게 대출해준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몇 %인데 그거보다 어떻게 더 싸게 해줘요. 그러니까 좀 더 이상 근데 나올 이제 정책은 부동산 없다. 정책은 조금 그래도 약간 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뭔 생각이냐면 신혼부부인데 너무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알겠어. 너무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한테 더 이제 이자율을 좀 낮게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어쨌든 혼인하는 그 시대 혼인하는 연령 자체가 높아졌고 그들은 사실 일을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둘이 연소득만 합쳐도 너무 잘 기준을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너무 내 생각인가? 그러니까 너무 낮아. 너무 그 낮은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대출 기준이 이제 소득분이 몇 따라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서 이제 대출을 해준 애 만에 그리고 그쵸. 몇 % 이자로 해준 애 만인데 맞벌이 하면은 대출 그 기준에서 바로 웬만하면 잘리죠. 아니 둘 다 완전 그냥 근근히 그냥 먹고 살지 않는 이상. 둘 다 그냥 진짜 한 40대 정도, 30대 중반 정도 된 부부가 그냥 월 300씩만 번다고 해도 일단 웬만한 거에서는 안 돼요. 그니까. 그죠? 근데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못 본 사람 있지 당연히 있는 거 있죠, 아는데 조금 완화해주면 좋지 네, 않을까. 어쨌든 저희 부부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일 크게는 아니고 내가 대전에 사니까 그래도 제일 크게 들렸던 거는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근데 재밌는 게 김문수 후보도 국회 이전을 걸고 있어요. 어디로 이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아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거든요.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건지. 근데 완전 이전이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국회를 이전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뭔가를 정부 단체를 이전한다는 둘이 얘기가 통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좀 더 적극적이죠. 그렇죠. 나도 처음에 대선 후보 되자마자 이 얘기 계속 나왔으니까 대전에 사는 입장에서는 그래 좋다 생각을 하긴 했지. 뭐 감자 씨는 딱히 뭐 이것이 뭔 소용이라고 생각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메가시티인 서울을 좀 분리해서 흩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너무너무 동의를 하는데 그 방식이 정부 부처가 좀 내려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저는 대전 오래 살았으니까 옛날에 대전에 정부 청사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금 세종시에 공공부처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세종시 가면 어때요? 텅 비었지. 네, 집값은 엄청 비싼데 텅 빈 도시 같거든요. 안 내려와요. 그렇게 부처가 내려와도 예를 들어 제가 고위급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내려왔어요. 세종시로. 그럼 우리 가족 데리고 내려올까요? 국회의원들은 뭐 그렇긴 하지. 국회의원들은 뭐 원래 다 하다 지역구가 그만두고 있고 하니까. 하니까. 근데 뭐 공공부처 사람이면 나만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감자 씨 생각이 말도 듭니다. 사실 동의를 하는 게 직장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실 내려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령 다음도 지금은 카카오지만 예전에 다음도 무슨 세제 혜택이라던가 뭐 혜택을 많이 받고서 제주도로 사실 본사가 사실 제주도거든요, 이제는. 근데 대단하네. 누가 제주도에 가 있어. 있긴 하지, 당연히. 제주도에서 일하는 카카오 직원들이 있긴 한데, 다 그냥 저기 서울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서울에 어떤 집중된 걸 이걸 어떻게든 풀어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서울의 주변부를 계속 이제 확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신도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문화 있고 뭐 쇼핑 있고 뭐 학군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막 가득가득하니까 사실 거길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변부로 늘어나는 건 교통이 확대되면 더 집중.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이런 거 짧아지니까 그냥 더 넓어지는. 저는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사실 더 좋은 철도가 나와서 전국으로 이렇게 교통이 뭔가 엄청나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내가 전주 살아요. 전주 사는데 서울 가는데 큰 돈 안 들이고 1시간이면 가. 그렇게 되는 수준이면 저는 전주 살만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런 해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서울을 인위적으로 흩는 건 어렵다. 이게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방향이 되려면 교통에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확 내려가야 된다. 근데 엄청 먼 미래이겠죠. 메가시티가 터지다 못해 뻥 하고 터질 때 그때쯤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인위적으로 흩는 건 참 어렵다. 세종시도 참 야심차게 했지만 낮에 돌아다니면 사람이 없어요. 낮에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우린 대전에서 세종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대전이 사실 인프라가 세종이랑 비할 바가 안 되고 아무리 그래도 그쵸. 세종이 새 거긴 하지. 새 거긴 한데 이제 대형 병원만 해도 대전에 몇 개예요, 사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근데 좀 너무 그런 그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면 자가용 사용을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서울에 사는 게 불편해져야 되는데 불편해지고 살기 싫어야 되는데 아니잖아. 서울이 계속해서 살기 좋아지고 모든 핫한 거는 다 서울로 모이고 맞아요. 그래서 서울이 출산율이 0.5%밖에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면 지방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우리한테 올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런 게 국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게 뭐 지금 우리가 뭐 고민을 해봤자 답이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나는 비용이 많이 든다 생각하거든요. 뭐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뭐 환경 오염 문제 다 서울 하나로 생기는 것들이 나한테 되게 많다고 생각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공약이 저는 조금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사실 GTX 하나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GTX를 아예 공약으로 넣었더라고요. 광역권. 그러니까 저는 서울을 흩지는 못하는데 각 지방에 있는 광역권을 주변이랑 잘 연결해서 예를 들어 대전이면은 이제 저기 뭐 이렇게 예산 뭐 이런 데랑 더 쉽게 연결을 해서 예산에 살아도 대전 가면 금방 대전 도착해서 다 누리고 살게. GTX를 광역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이런 생활권을 서울이 아니라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흩어주면 지방 더 사람들이 줄고 있는 지방에도 좀 미칠 것 같아요. 영향력이. 뭐 지방 소멸 하지만 사실 어쩔 수 없죠. 인구가 주는데 인구가 20년 30년 후면은 3천만밖에 안 되는데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거점적으로 있는 대도시들이 작은 서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좀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또 더 빠르게 지방이 없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치 나도 좀 나는 사실 그 생각이 좀 더 있어요. 더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닌가 가속화가 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네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지방 대형 병원이 망한 이유가 망한 건 아니지 아직까지 망한 건 그쵸, 아닌데 서울로 가니까 KTX가 나오면서부터 라고 들었어요. 그 시점과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명의를 찾아 EBS 명의에 나오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서 이제 교통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뭐 감자칩 의도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 반대의 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제가 시장주의자는 아닌데 좀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지역에는 그래서 뭐 명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방에는 이제 긴급하게 갈 수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고 굳이 KTX 타고 서울 가서 진료 보겠다는 사람들까지 막을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라 하고 지방에는 이제 없으면 뭐 부산에서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서울로 응급 가야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KTX 타고 응급실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가다가 죽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에는 그런 것들 좀 강화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지역 병원들이 거점 병원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병원 없어서 그냥 작년 난리 난 거잖아. 김문수 후보 작년이지. 공약에는 이제 병원 관련된 공약은 없었어요. 앞으로 내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건강보험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후보들이 솔직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 동의해요. 연금 개혁, 건보료 개혁 해야죠. 그러니까 돈을 증액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돈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하루에 병원을 몇 개씩 다니고 막 그러니까 난 좀 그런 행태가 사실 보기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건강보험 재정을 더 갉아먹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한테 조금 아쉬웠던 게
뭐 아쉬웠던 게 늘 모든 정부에 많지만 압도적인 지지였잖아요 그때. 당연하지. 촛불 문재인이 혁명. 당연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초반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데 국민들이 싫어하는 개혁들 같은 걸 손을 좀 댔어야 되지 않았나. 건보료 개혁 이런 거 너무 필요한데 재정이 막 없어져 가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핑계 되긴 했지만 또 코로나가 뭐 문재인 정부 내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필요했는데 못했다. 그 검수완박하고 그 부동산 그거 하느라고 못했다.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거의 뭐 압도적이잖아요. 사실 이번에 조금 필요하다. 좀 이런 후보들은 욕 먹어가면서 어쨌든 초반에 할만할 초반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거잖아요. 지금 네, 당장이야 뭐 그런 건데. 미래 세대를 위한 게 그 세대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인구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니까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근데 그쵸.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게 뭐 국가가 위태롭고 말고 우리 삶이 얼마나 하겠냐마는 내 새끼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어쨌든 지금 정도의 위치를 가진 선진국 대한민국이랑 쭉 순위가 떨어진 한 20, 30위권 대한민국인 거랑은 좀 다르다고 전 생각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기성세대들이 손해를 보고 미래 세대들한테 좀 주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일 때 좀 해야 되는 게 그 후보의 책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빠르게 보고 지나가면 통신비 세액 공제, 월세 같은 거 세액 공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도 공제율을 다르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 뭐 소소한 정책이죠. 소소한 너무 소소하지만 다른 정책도 많이 있죠. 우리 보통 부부와 관련 있는 것들 관련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정해봤다. 그리고 노동자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규제하겠다. 플랫폼에 대한 얘기는 지금 뭐 이미 뜨겁죠. 뭐 배민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후려치고 있고 사실 배민도 그렇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정년 연장이 지난번에 그 책을 읽은 이후로 책을 한 권 읽은 이후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좋은 기업뿐이다. 그런 기업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정책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답게 또 지역 카페를 거기다 써놨어요. 대폭 확대라고 써놨더라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온통 대전이 있었죠. 온통 대전이 있다가 이제 이장우 대전시장이 들어오면서 사라졌죠.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뭐 이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사실 병원에서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건 좀 막아야 되는 것 같아. 그냥 아싸 좋다 하면서 병원 가서 긁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지역 화폐의 그쵸? 의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업종을 제한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 지역 카페는 이제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입장이 굉장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지역 화폐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내수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어찌됐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살려고 하는데 지역 카페는 그게 불가할 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굳이 가서 좀 더 쓰려고 했던 것 같고 저는 좀 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특히나 전통시장을 가면은 할인율이 조금 더 높았고 할인이 아니라 캐시백 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또 안 되고 했었죠.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저는 그래도 좀 찾아서 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너무 작은 혜택인 건가? 난 좋았는데 그게. 어쨌든 지역 화폐라는 게 정부의 지출이잖아요. 할인율만큼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기금을 넣어서 그 기금에서 할인을 해서 정부가 대신 내주는 그런 형태니까 어쨌든 대폭 확대라는 건 이쪽으로 정부 세수가 많이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이죠, 정책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실. 좀 약간 퀘스천인가? 이쪽은? 퀘스천이에요. 있으면 좋다. 보통 부부 입장에서는 있으면 요긴하게 잘 쓴다. 그래, 우리 오빠 결혼식 준비할 때 요긴하게 잘 썼어. 우리 이불 사고 할 때. 맞아요. 우리 반지도
아, 반지도 좀 썼던 것 같아. 할인받아서 했죠. 그 요긴 당시에는- 하다. 어, 우리한테는 요긴 하다. 여긴 했어. 요긴 하다. 근데 이게 지역 경제를 살피는데 올리는데 그렇게 좋은가? 어차피 우리는 사야 할 품목을 사는 거잖아요. 없던 소비가 생기진 않잖아요. 사야 할 것을 인터넷으로 그냥 사는 것과 그냥 그래도 동네 가서 전통시장 가서 한번 긁는 거랑은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전통시장 분들도 대전카 이거 온통대전 쓰면은 뭐 캐시백 더 해요 하면서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소상공인한테 그냥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정부가 할 돈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다. 이거 없어지면서 대전시가 뭐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뭐 영시 축제 대폭 확대하고 막 그런 거 하던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이게 좋다. 그래 그냥 빵축제나 열심히 지원해주고 영시축제 난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다고 이번에 8월에 볼 때마다 정말 화나가. 이장우 시장 들어오면서 엄청 확대한 정책이죠. 본인이 예전에 시장일 때도 한번 했던 것 같던데 들어보니까 원래 그게 뭔가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시장 들어오면서 확 줄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됐죠. 그래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대명 아니겠어 지금? 될 것 같은데 되면은 조금 우리 삶이 괜찮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문재인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선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었고 근데 그렇게까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K 방역이라고 하면서 뭐 코로나를 너무나 슬기롭게 성과로 엄청 했죠. 그리고 난 통일될 줄 알았어 그때. 어쨌든 좋은 무드였긴 했잖아요 북한이랑. 그렇죠. 뭐 손잡고 막 김정일 넘어가고. 근데 또 뭐 결국에는 나의 삶이 무엇이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집값이 당시에 너무 많이 뛰어서 그거 빼고는 크게 남는 그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 또한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지만 뭐 그가 시정을 운영하던 것처럼 그냥 유능만 하면 뭐 한번 5년 정도 그냥 잘만 해봤으면 좋겠다. 그의 뭐 그렇습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부부라서 저희는 뭐 탈플라스틱 이런 거를 되게 환영하는 편이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친환경 정책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부동산은 좀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확정재정 얘기를 했지만 확정재정이 되면 어쨌든 지역 화폐든 뭐든 정부가 민간한테 돈을 풀면 풀수록 어쨌든 물가는 오르니까 그럼 집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를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돈은 어차피 도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 또 조금 걱정도 됩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알뜰하게 좀 잘 지혜롭게 썼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오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렇죠. 좀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이재명 얘기하면서 같이 다뤄서 사실 뭐 뚜렷이 더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냈으면 좋겠어요. 뭐 감히 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네, 뭐 김문수 후보 정책은 근데 국민의힘 후보 정책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과 결이 비슷해요. 법인세 인하하고. 뭐 이곳저곳 해서 다 인하 얘기예요. 그렇죠. 뭐 감세하는 거지. 근데 저는 이런 게 정말 다 열받는 포인트예요. 인하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는 거죠. 인하를 지금 이 어마어마한 큰 정부잖아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인하를 할 건지 사실 뭐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박근혜 때도 그때 자기는 감세 없이 하겠다고. 담배세 늘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전 담배세 늘린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박근혜 정부에 공이 있어요. 있죠. 건강보험도 사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뭐 기업도. 이것저것 막 이렇게 쪼개져 있던 그냥 한꺼번에 다 노령연금으로 그냥 한 바가지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좋죠. 잘한 것도 당연히 있죠. 모든 대통령이 우리가 뭐 싫어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뭐 국민연금을 2차 구조개혁하겠다. 라고 하는 뭐 대범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너무 이야기가 바뀐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긴 어렵지만 쉽게 거기선 이렇게 말해요. 더 내고 더 받자.
근데 사실 수치를 따지면 10%더 내고 5%더 받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잖아요. 이게 우리 애들이 이제 국민연금 내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연금 없애면 어때? 연금이 없는 거. 없고 그냥 미국처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한테,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개인연금을 무조건 하게 하고 되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처음부터 디폴트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후 세대가,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 그런 생각도 좀 들어.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야기가 너무 많고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계속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는 못 없애거든요. 이런. 왜 못 없애느냐? 국민연금이 들어간 거 뭐 그 사람들 받으면서 끝내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하는 일이 알죠. 국민연금이 하는 일이 연금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부분. 엄청 큰 손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뭐 계엄 있고 뭐 그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얼마나 샀어요. 떠받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외 외신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미래 세대한테 땡겨와서 지금 주가를 부양했다고. 옳지 못한 정책인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의 큰 손이라서 많은 큰 회사들의 주주죠 또. 맞아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없애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너무 연금 가지고 맨날 이제 미래 세대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이니까 그냥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이쯤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 얘기를 잠깐 섞어보자면 이준석 후보는 역시 나누는 걸 좋아해요. 갈라치기의 황태자. 갈라치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뭐 뭐든 그렇죠. A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B가 서운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눈으로 보면 갈라치기가 되는데 이제 그의 화법이 갈라치기처럼 만들도록 하죠. 근데 어쨌든 국민연금을 신구를 분리하자. 딱 나누자 이거예요. 국민연금을. 그래서 구연금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알아서 소진될 때까지 거기 내에서 하고 신연금은 또 다른 세율을 적용해서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갈등이면 그것 또한 괜찮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낸 사람들한테 이미 그 약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확 바꿀 수는 없거든요. 지금부터 더 못 줍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사실 연금개혁 지금 해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데 깔끔해요. 신구 분리하면 해결이 돼요. 어디까지 자를 것이냐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뭐 그런 점에서는 아주 통쾌하긴 하다. 명확하다. 거짓말해서 이쪽 저쪽 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되실 가능성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야기에서 그래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는 건 진짜인가? 본인들이 진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공약으로 거는 건데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도 있었어요. 때문에 이재명 국민 소환제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런 거야말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어쨌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헌법으로 보장된 이유가 있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뭐 불체포 특권을 없앤다, 국민 소환제로 한다. 정말 그 뭐랄까 속칭 좀 나쁜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로만 해놓고 국민 소환제 되겠어요 또? 실제로 되겠어요 법이? 안 만들죠. 저는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국민들 화풀이 달래기용으로 이빨 썩지만 사탕 하나 줄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가 주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고 주식 세제 혜택을 준다? 이제 또 있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뭐 이제 뭐 양도세라든가 뭐 이런 뭐 세금들을 낮춰주겠다. 이거 저는 이런 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낮춰준대요.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낮춰요? 저는 정말 양도세, 법인세도 낮추고 취득세 뭐 이런 것도 다 세금도 양도세, 취득세 중과되던 것들에서 폐지하겠다. 중과되어서 우리 경제가 버티고 있죠. 정부가 이 세수를 하면서. 그럼 저는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근데 비트코인 같은 ETF 허용해 준다고 하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취지를 냈는데 뭐 언젠가는 될 수 있는 ETF긴 하죠. 뭐 그건 미국에서도 벌써 뭐 ETF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벌어야 되는데 미국에 세금 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좀 가져올 필요가 있다.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양도세, 취득세 중과하는 거 이게 이번 윤석열 정부 때 세수 빵꾸 났잖아요. 맞아요. 이게 나는 듣기에는 이제 거래 절벽 이야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21년 우리 21년 1월에 결혼을 했고 21년은 10월쯤부터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금리가 오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워낙에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취득세가 이제 양도세가 잘 안 거쳐가지고 세수가 빵꾸 났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너무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부동산이.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취득세를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세수가 펑크가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줄이겠다고 하는 정부 말들은 저는 그래서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이제 코로나 때였나? 뭐 소상공인한테인가? 어쨌든 돈을 잘 풀지도 않았고 당시에. 돈을 풀지 않았죠.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그쵸. 다 대출이었고 그냥 주는 게 없었잖아. 그래서 뭐 다른 G20 국가들이 그러진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유독 좀 박했던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로 이제 넘어갈까요? 네, 맞아요. 뭐 김문수 후보 좀 내용이 좀 아직은 없습니다. 뭐 공수처 폐지 이런 얘기도 있곤 한데 우리 삶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좀 대선 토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참신한 정책이 있었는데 다자녀한테 핑크 번호판을 자동차 번호판을 줘서 주차등 우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성 우대 전용 칸 뭐 이런 거 있는데 아예 번호판을 다르게 해준다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전 끌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제도를 정책을 보면 다자녀 핑크 번호판, 국민연금 신고 분리하는 것,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되게 포인트를 찝은 거긴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드네. 일단 당의 규모도 그렇고 뭐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대표처럼 이제 뭐 큰 내용들을 다루긴 좀 어렵겠죠. 거대 담론은 좀 어렵고 원포인트 이런 것에 또 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 이런 거는 나는 저거는 조금 그러니까 필요한가? 이제 AI 두 후보 다 AI 정책이 또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 근데 다 AI를 확대해야 된다는 건 뭐 지금 시대의 과제잖아요. 이제 그런 것 따라서 이제 이공계 교육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학 교육이 우리나라가 좀 약하다. 근데 저는 교직에 오래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동의하는 건 아닌데 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이 진짜 그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됐어요. 진짜 계속됐어요. 그래서 학습량이 계속 낮아졌어요. 근데 이제 보수가 잡으면 조금 더 학습 부담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근데 학습 부담이 이제 일제고사나 이런 쪽으로 가서 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교과서가 계속 쉬워져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가 쉬워지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더 이상 쉬워질 수 없는 수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능은 변별해야 되는 거니까 특정 학년이 되면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학교에서 덜 배우면 딴 데서 배우겠죠, 다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학생들한테 학습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는 편이고,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수학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하겠다. 근데 이제 저것이 AI와 관련한 이야기라면 AI는 아니겠죠. 이공계 강화 쪽이겠죠. 이공계 강화가 저걸로 난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이공계 강화는 연봉으로 나타난다고 난 생각해. 석박사 우대하고, 석박사 현재도 우대를 하니까. 그 정책도 있었어요. 과학 기술 뭐 인에 대해서 뭐 혜택을 주고 연금 혜택을 따로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공계를 살린다는 이야기는 많은 정권들이 해왔지만, 많은 이공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 돈을 잘 버니까.
근데 진짜 정말 과학에 미친 너드들이 있지 당연히 너무너무 좋아서 뭐 궤도 같은 애들 가끔 유튜브 나와서 하는 거 매일매일 그냥 과학 이야기를 하고 살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특출난 케이스인 거고 모든 이공계인들이 그냥 평범한 이공계인들도 괜찮게 돈도 잘 벌고 박사한테 노예처럼 부림 당하지 않고 막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학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게 이건 좀 나는 조금 짜친다. 아니 근데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좀 보면 다 짜치는 주장들이긴 해요. 이제 뭐 이게 뭐 대선 후보인데 핑크 번호판 뭐 이런 거 좋은 정책이죠. 근데 큰 정책 그 밑에 하위 정책 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갈 만한 정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참 괜찮다. 작은 정부 지향하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뭐 그렇죠 보수주의자니까. 한 3개 부처 정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없애가 아니라 통폐합한다는 것 같아요. 여가부인가? 여가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통일부도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통일부도 뭐 이제 뭐 그다음에 뭐 합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안전 관리된 부서도 뭐 어디랑 합치고 이렇게 갑자기 도지 흉내를 내는 건가? 작은 정부 보수주의자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이 사람의 정체성이 맞겠죠. 나름 합리적인 이유들이 들어서 설득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작은 정부 세금을 좀 건전재정성 뭐 그런 좀 갖춰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정치적 어떤 정체성과는 별도로 아니 뭐 그의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재밌는 게 또 지자체가 법인세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 이제 연방제도 같은 미국 연방제도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근데 이걸 근데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아서 사실 정부의 어떤 미국처럼 이게 연방제도가 될 수가 없는데 법인세를 지자체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경쟁을 할 수가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걸 낮추게 해서 기업의 유치를 유도한다? 이거인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로 가면 세금이 낮고 그래서 메이저리그 구단 옮길 때 그런 것도 고려하거든요. 어떤 구단으로 가면 연봉이 더 높지만 세금이 더 높아서 안 가고.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현대 어디가 옮긴다라고 하면은 충남으로 옮길까 충북으로 옮길까 법인세 더 낮은 데로 가야지 이런 거거든요. 괜찮을지 될지 사실 된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된다면 서울이 제일 낮추지 않을까. 서울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이니까. 서울은 재정 자립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충남에서 우리가 1%로 해줄게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우린 0.5%. 이 치킨 게임이 대도시 위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재밌었다. 어쨌든 이런 발상은 지역에 맞게 최저임금도 자율 조정을 할 수 있게. 근데 확실해요 색깔이. 국민의힘이랑 이 헷갈리는 게 국민의힘은 4.5일 저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두 개가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법인세 낮추고 뭐 이런 거랑 북핵 문제 이런 것만 빼고는 이준석 후보는 자유주의자 같아요. 확실히 법인세 낮추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시장한테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쵸, 지방자치도 그쵸. 지방에다 법인세 맡긴다. 그래서 색깔이 확실히 보수주의자다.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4.5일제도 너무 웃겼거든요, 사실. 참 재밌었다. 잠시 멈춤 대출이자 선납한 다음에 원금 상환은 유예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다시 좀 부양해보고자라고 하는 의도인가요?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대출이 많은 곳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원금이랑 같이 갚아야 되니까 쉽지 엄청 않죠.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자만 내도 원금을 좀 유예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것도 괜찮은 정책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소상공인들한테는 중요하겠네요. 그다음에 지주택 폐지, 지역주택 조합. 저거는 워낙에 너무 말이 많죠. 큰 단위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기치는 그러니까 망한 케이스가 워낙 많으니까 좀 과감하다. 작은 당답게 꼭꼭 필요하고 우리 사회 적폐인 곳들만 골라서 꼭꼭 집어냈다. 그래서 재밌었다. 어쨌든 이런 이준석 후보의 정책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잘 드러내 보인다.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람, 그리고 AI 이공계 쪽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사람, 뭐 그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났다. 대선 토론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판세가?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사실 뭐 이재명이 되긴 하겠지만 이준석이 김문수가 난 되게 어버버할 것만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선 토론이 들어가면은 그러면서 이준석이 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준석이 사실 말빨로 지금까지 이때까지 뭐 버틴 정치인 아니겠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된 거잖아. 사실. 근데 사실 정치 지형이 사실 개혁신당한테 너무너무 좋은데 보수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망하다시피 했잖아요. 중도층에게 민심이. 그런데 이게 넘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개혁신당으로. 사실 몇 번의 이제 다당제 시도가 있었고 기존 정당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래도 좀 있었죠. 매번 있어요. 그건. 있는데 성공을 못하죠. 이렇게 하늘이도 없는 기회가 있나. 후보도 막강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한 15% 정도 유의미하게 좀 그래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돼. 그 10%는 안 됐으면 좋겠어. 왜요? 돈을 돌려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을 돌려받아. 그래서 뭐, 이게 돈까지는 아닌데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의 어떤 변화의 마중물 같은 역할이 좀 저는 사실 보수를 응원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득세하고 난리를 치는 이유는 저는 보수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인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원인을 보수에서 찾는 편입니다. 보수가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하게 만들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막 탄핵 막 계속하고 전 못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는 이렇게 탄핵하지 않았어요. 탄핵 남발하죠.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민주당이 엄청나게 표가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명분이 딱 오면서부터 탄핵 릴레이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애초부터 탄핵을 한 당이었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수가 망하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보수한테 찾는 편입니다. 그럼 보수가 건강해져야 저는 우리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견제 세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수를 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이글스인데 하나이글스가 1등이에요 지금. 근데 2등 3등이 있어요. 2등 3등. 근데 3등이 2등을 잡아줬으면 하는 뭐 그런 반사이익적인 바람. 어쨌든 뭐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국힘이 정신을 차리려면 양쪽 날개 중에 하나가 꺾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힘은 이번 대선에는 원죄가 있는 당이잖아요. 따지면 파면당한 대통령을 그렇죠. 보위하던 국회의원들이 총집합해 있던 잘 당이고, 근데 그런 당에서 나도 후보를 냈다는 것이 어쨌든 뭐 그래서 그 개혁신당이든 아니든 어디든 간에 그 대구 경북 쪽에서 좀 혁명이 좀 일어나야 돼요. 그 민주당을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혁신당을 찍든 뭐라든 자기들이 보수의 어떤 대장을 바꾸는 그런 시민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주제도 이제 시민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었거든요. 제목에다가 시민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사회에 돌아가는 걸 좀 바른 눈으로 바르게 바르다가 꼭 정확하고 공정한 눈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대로 좀 합리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호남이든 대구 경북이든 묻지마니까 사실 좀 변화를 좀 줄 수 있게 긴장감을 주는 관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보수 정당을 긴장하게끔. 그래서 좀 세대 교체든 뭐 정권 교체든 뭐 무슨 교체든 간에 그 꼴보기 싫은 국회의원 명단이 있는 무리들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김두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의 보수는 수구라는 거예요. 보수가 아니라. 근데 민주당 수구 아닌가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 그래도. 옛날에는 웬만하면 사실 보수 정권이 강세였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혹은 노무현 대통령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민주당 강세로 저는 지형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경합 지역에서 웬 다 민주당이 이기거든요. 저는 수구는 이제 민주당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드려줘야 됩니다. 깨인 자들이 민주당을 두드려줘야 됩니다. 정신 차리게. 국민의힘도 좀 두드려주고 그 역할을 좀 합리적 진보 정당이 나타나서 좀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아직 그런 정당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뭐 그 위성 정당 같은 느낌이잖아요. 위성 정당으로 그렇죠. 어제도 당선이 됐죠. 그런 거 말고 민주당을 좀 일깨우는 그런 뭐 합리적 진보 정당 하나가 또 이렇게 어렵지만 또 계란으로 바위치는 시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혁신당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개혁신당은 어쨌든 좋으나 싫으나 시대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을 두드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응원한다. 근데 민주당도 좀 두드리는 뭔가 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당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당은 역사의 뒤안길이야. 그래요. 이번 21대 대통령 후보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고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통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